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 처리 및 분석 제14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텍스처를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가버 필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이미지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특히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버 필터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필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 동물이 가지고 있는 시각기관인 눈으로 어떤 특정한 사물의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 필터 역시 수학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컨볼루션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필터의 집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버 필터가 이미지 처리에서 하나의 필터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지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특히 이미지에 숨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피처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거의 전방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함수들을 총동원해서 조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뒤에 바둑판 모양의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는 배경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패턴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뒤 배경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뒤 배경만 따로 뽑아내고 싶다 그런다면 그러한 배경에서 배경에 함유되어 있는 피처들을 뽑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의 특징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주기적인 피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반복이나 주기적인 주기적인 출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패턴의 배향 방향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주기가 또 주기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피처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피처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그런 수학적으로 정의된 피처를 또한 감지해낼 수 있는 컨볼루션, 커널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커널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이미지와 컨볼루션을 통한다면 그 피처에 해당하는 컨볼루션 값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컨볼루션 값이 높아지는 부분이 바로 그 우리가 특정하고 있는 패턴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결국 가버 필터는 바로 이러한 일종의 모듈레이티드 된 사인 함수 혹은 이런 진동형 함수들을 커널로 갖고 있는 어떤 필터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 필터의 커널 함수를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G 함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미지에 잡혀있는 X하고 Y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주기를 변환하는 인자인 람다가 여기 지금 함유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회전에 관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X하고 Y를 이렇게 회전 변환하는 작동장치인 X', Y''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그 영향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반영할 것이고요. 이 람다는 X'과 Y' 사이의 에스펙트 레이셔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 시그마는 이러한 커널 함수가 커버할 수 있는 존의 에버리지가 되겠죠. 당연히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존의 넓이가 커지는 것.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푸사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사인의 더하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위상의 변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 배경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의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이 세타는 결국 돌린 회전의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전 각도, 주기, 위상, 에스펙트 레이시, 가로, 세로, 종횡비, 그리고 그 패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의 넓이 등등까지 우리가 모두 컨볼루션의 커널 개념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버 필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람다를 바꿨을 때 지금 이 커널의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람다가 작으면은 좀 더 자잘한 형태의 패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람다가 커지면 좀 더 큰 주기를 가지고 있는 패턴에 대응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람다를 바꿨을 때는 아까 주기가 바뀐다고 그랬고요. 세타를 바뀌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와 y가 x'과 y'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회전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주기가 있는 피처가 이렇게 우리가 바둑판 모양으로 된 게 아니고 바둑판이 뭐 시계 반대 방향 혹은 시계 방향으로 살짝 회전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정한 각도를 다 돌려봄으로써 매칭이 제일 잘 되는 각도를 찾을 수 있겠죠. 컨볼루션 값이 제일 높게 나오는 각도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이 세타의 특정한 각도가 그 피처를 가지고 있는 패턴에 돌아간 각도를 지칭하는 인덱스가 되겠죠. 자,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 가우시안 텀으로 붙어 있었던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턴에 내재된 피처가 가지고 있는 존의 넓이가 얼마냐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푸사이 같은 경우는 일종의 0점 조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피처를 가지고 있는 존의 위치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존의 위치가 여기다. 그럼 여기에 맞게끔 이 푸사이를 조절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존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셔널 무브먼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감마는 x''과 y' 사이의 에스펙트 레이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세로의 b가 더 커지는 그런 형태로 에스펙트 레이셔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 똑같고 회전 방향도 똑같고 존의 넓이도 똑같을 수 있지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영향이 어느 방향으로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에스펙트 레이셔까지 건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의 피처들을 하나씩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런 인자들을 우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모두 조절이 가능하게끔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라이브러리 모아서 우리가 이제 가버, 필터, 뱅크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 돌아가는 각도나 주기, 그렇죠? 등등을 가능한 모아놓은 거죠. 그 간격은 우리가 미리 설정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의 각도를 1도 단위마다 돌아가게끔 만들 수도 있겠고 5도 단위마다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고 뭐 30도마다 45도마다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기의 변화 역시 어떤 람다가 어떤 파이 혹은 뭐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미리 설정한 그런 람다나 시그마나 어떤 세타나 등등에 대한 어떤 범위를 미리 설정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합들의 이런 가버 필터 G 함수들의 조합을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어셈블리를 우리가 가버 필터 뱅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버 필터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미지에서 특정한 피처를 추출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딱히 패턴이 있는 이미지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배경과 뭔가 구분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엣지 같은 어떤 특징들은 우리가 잘 잡아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딱히 배경에 돌아가는 각도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런 바운더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 한 35도 정도 되는 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35도 정도 되는 어떤 그러한 각도로 미리 이루어져 있는 가버 필터 뱅크의 컨볼루션 값이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버 필터들의 뱅크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높은 값이 나오는 값들만 모아놓은 이런 가버 필터 아웃된 결과물입니다. 즉 컨볼루션 된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이런 윤곽선들을 잘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패턴의 피처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가버 필터가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있었고요.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설정한 가버 필터에 대해서 애들을 컨볼루션한 결과들을 이렇게 모으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특정한 값들을 클러스터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성분 분석 같은 것들을 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링을 원본 함수에 씌우고 그 원본 함수에서 원본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빵으로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만 남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나름 아주 1차적으로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는 이미지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측정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원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가 모종의 원인에 의해서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요. 블러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초점이 흔들려갖고 뭔가 이제 피처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굉장히 깔끔했던 상황에서 이미지가 모종의 원인에 의해서 바뀌었을 경우에 그 바뀐 정도가 얼마나 나빠졌냐 혹은 개선이 됐다면 얼마나 개선이 됐냐를 우리가 원본 이미지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쉬운 지표는 이런 거겠죠. 얘네들이 같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300by 400짜리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에 원본 이미지가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된 이미지가 있을 때 두 이미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두 이미지의 픽셀 바이 픽셀 디퍼런스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디퍼런스에 어떤 부호를 설정한 다음에 그대로 그 값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 차이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앱솔루트 밸류를 쓰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앱솔루트 밸류 기반의 디퍼런스 방법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열화가 되는 과정이 꼭 노이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블러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노이즈와 블러링이 섞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디퍼런스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열화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방법론이 바로 Peak Signal to Noise Ratio, 줄여서 PSNR이라고 불리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PSNR은 일종의 노이즈,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측정하는 일종의 이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로그 상용 로그를 미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는 데시벨 단위로 측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는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K는 뭔가 이제 바뀐 이미지입니다. 프로세스가 된 이미지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사이에 픽셀 바이 픽셀의 어떤 그런 스퀘어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걔네들의 지금 여기서 mean square error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겠고요. 그 mean square error를 분모 삼아서 원본 이미지의 맥시멈 값을 분자로 놓고 그 값이 얼마나 이 에러가 얼마나 이 값 자체의 맥시멈 값을 상대적으로 낮췄는지를 데시벨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시벨 단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래 이제 맥시멈 값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MSA가 작아진다는 뜻이고 MSA가 작아진다는 것은 I하고 K가 굉장히 닮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하고 K가 닮아있으면 닮아있을수록 당연히 이 PSNR 값은 높게 측정이 될 겁니다. 다만 이런 블랙 앤 페퍼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이즈 단위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이즈가 조금 더 심해졌지만 PSNR 값은 갑자기 확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우시안 타입의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의 사입이 노이즈가 굉장히 늘어났지만 PSNR 값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물론 노이즈가 덜 심할 때가 더 심할 때에 비해서 좀 더 높은 PSNR 값을 값습니다만 가우시안 노이즈는 이런 salt and pepper 노이즈에 비해서는 PSNR만 가지고서 노이즈 정도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우시안 타입의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열화된 이미지의 이미지 정보, 이미지 퀄리티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PSNR 외에 다른 인덱스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PSNR 같은 것들은 노이즈뿐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열화된 과정에 대해서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해상도가 깨져 있죠.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해상도를 강제로 죽인 겁니다. 즉 컴프레션 된 이미지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해상도보다는 블러가 된 이미지가 되겠죠. 이렇게 블러가 된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커널 같은 것과 이제 합성곱이 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뭔가 열화된 이미지이긴 합니다만은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PSNR 값은. 그렇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른쪽에 블러된 이미지는 여전히 좋은 이미지처럼 보이고 왼쪽에 컴프레션된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진 이미지처럼 보이죠. 그래서 겉보기로 측정된 이런 PSNR 값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미지가 얼마나 원본에 비해서 더 나빠졌는지를 이렇다 저렇다 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PSNR의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PSNR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Visual Information Fidelity, 줄여서 VIF라고 부르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이 지표도 일종의 그 PSNR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지만 VIF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alt and pepper 노이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구분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우시안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잘 구분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열화 방식, 열화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이제 인덱스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Structural Similarity Index, 줄여서 우리가 SSIM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IM 역시 픽셀 단위로 어떤 비교를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X하고 Y라는 것은 이제 원본 이미지와 뭐 처리된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값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뭐 코베리언스 다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어떤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상수들을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하고요. 얘네들 사이에 어떤 것들을 측정하느냐? 일단 루미넌스 차이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루미넌스 차이를 이제 밝기 차이죠. 루미넌스 차이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대조값 차이로 이제 우리가 또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럴 체인지, 즉 어떤 피처가 특히 뭐 구부러진 영역, 뭐 펴진 영역, 아니면은 뭐 바운더리 영역이나 엣지 영역, 아니면은 이런 급격하게 밝기가 바뀌는 영역들 등 뭔가 이제 이미지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이렇게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영역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체인지들, 그것을 우리가 스트럭처럴 체인지라고 그래서 요 세 가지 각각의 체인지가 어쨌든 간에 곱하기 형태로 이 SSIM이라는 인덱스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수학적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SIM이라는 인덱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는 뭔가 약간 이제 구분이 더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PSNR 같은 경우는 이 좌측에 컴프레션된 이미지나 블러된 이미지가 크게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PSNR 것만으로는. 근데 이제 적어도 SSIM이라는 인덱스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대조가 컨트라스트 문제였던 루미네센스 문제였던 아니면 스트럭처 문제였던 어느 한쪽이라도 열화가 더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곱하기의 형태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션 과정에서 피처가 많이 사라졌죠. 피처의 디테일이 사라졌죠. 그것은 스트럭처럴 체인지에 의한 기여가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컴프레션, 즉 레졸루션이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SSIM은 더 낮아진 값이 보일 것입니다. 블러된 이미지 역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컬러, 그리고 어떤 루미넌스, 그리고 컨트라스트가 아마 거의 다 대부분 보존이 됐을 텐데요. 스트럭처럴 피처의 디테일이 살짝 사라진 수준이 보이죠. 그런 수준이 보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SSIM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좌측에 있었던 컴프레션된 이미지보다는 SSIM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SSIM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약간 블러가 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링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뭔가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게 될 텐데 이전에 SSIM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원본 이미지와 블러된 이미지의 그냥 절대값 차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절대값 차이가 된 영역이 보통 이제 이런 바운더리 영역이나 어떤 코너 부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SSIM이 되겠습니다. SSIM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1이 되면 될수록 똑같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0이 되면 될수록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이런 디퍼런스 이미지와 SSIM 이미지를 보실 것 같으면 일견 닮아 보입니다만은 SSIM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디퍼런스에서는 꽤 높게 측정된 것들이 이런 바운더리 영역이 그닥 높게 측정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미지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이게 약간 접혀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뭔가 피처들이 보여 있는 부분 같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강한 어떤 SSIM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코너가 많이 있거나 뭔가 복잡한 피처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 이미지 열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이미지 열화들이 굉장히 잘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통적으로 평범한 피처는 SSIM이 그닥 높게 측정하지 않지만, 그닥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측정하지 않지만, 아주 피처들이 복잡하거나 많이 모여서 겹쳐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SSIM이 그런 피처들의 정량적인 디텍션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PSNR과 VIF와 SSIM이 이런 블러링 같은 이미지 열화에 대해서 어떤 측정 결과를 보이는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맨 오른쪽 이미지에서 맨 왼쪽 이미지로 갈수록 점점 블러링이 돼서 이미지가 열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표든지 이 지표들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일단은 보인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PSNR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 정도의 데시벨에서 84 정도의 데시벨로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VIF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즉 VIF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블러링으로 인한 열화를 잘 잡아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SSIM 같은 경우에는 0.994, 즉 거의 블러링이 안 된 상황에서 0.8354, 꽤 블러링이 많이 된 상태까지 어느 정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SIM, 그리고 VIF, 그 다음에 PSNR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비교 지표가 있을 때, 뭐 한 가지만 쓰시는 것보다는 세 가지 모두를 측정해 보신 후 확실히 그 중에서도 더 민감하게 이미지의 프로세싱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내시는 것이 나중에 이미지 처리와 분석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 필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미지의 열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에 대한 소개를 이번 강의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강의 노트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첨부해드리는 그런 시스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러한 이미지 프로세싱 전후의 품질 변화에 대한 개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료 이미지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미지 열화 정도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얼마나 잘 보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이미지 열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학습, 그리고 이해, 그리고 활용을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나중에 연구와
그리고 임상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미지 처리 및 분석 제1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